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포공항에선 일부 국내선이 결항됐고 야외 스케이트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정보통신 기술인들을 만나 창조경제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오리 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가창 오리떼들이 여기 오리를 키우는 그 농장 위로 아마 분무를 이 농가에서 기른 새끼 오리가 전국 20여 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미국에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을 에워싸고 일장기를 흔들었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미국에 가서 한 행동인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연예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성형외과 원장이 연루된 다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숭례문 복원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이 나이테 유형이 다른 2개의 소나무를 찾아내 이 나무들의 산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군부대 이전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한 달 넘게 확성기로 애국가와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불면증과 환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남북 간 비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비방 중지 합의를 위반한 쪽은 북한이라며 여론 호도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해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찌는 나이살이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뱃살이, 여성은 배와 허벅지 살이 많이 찌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현장을 녹화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똑똑한 CCTV가 등장했습니다. 네, 경찰관 비상거리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하지만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외에서 일하신 분들 힘드셨죠? 하늘이 온통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록됐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먼저 김진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대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가득해 1km 떨어진 원효대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습니다. 숨 안 쉬고 싶어. 힘드니까, 아프니까, 목이 따갑고 아프니까.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역시 심각해 서울은 올겨울 들어 처음, 경기도 11개 지역도 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33, 경기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경기준치 100을 넘어 올겨울 들어 최악이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최고 농도는 경북 포항 285, 충남 당진 271, 대구 256, 대전과 경남 양산은 243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지금까지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평소에 2배 달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유입돼 평소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짙다 보니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항공기 수십 대가 결항됐고 야외 스케이트장은 폐쇄됐습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가 뒤섞이면서 김포공항엔 오늘 오전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김포에서 제주와 김해 등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 47편이 결항됐고 국제선도 23편이 지연됐습니다. 겨울철 서울 도심의 명물인 스케이트장도 미세먼지 공습에 오후 4시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놀러 온 아이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쉽게 돌리지 못합니다. 애들 방학이라서 나왔거든요. 아, 좀 서운해요. 유치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도했고
아이들은 집에 가는 차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미세먼지랑 아토피 때문에 마스크 챙겨줬어요. 대형마트에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렸고 차 종류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커피 매출은 줄은 반면에 몸에 좋은 녹차나 국화차, 쌍화차들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도라지는 한 대형마트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팔리는 등 미세먼지가 장바구니 품목까지 바꿨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한파가 물러난다 싶으면 어김없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는데 왜 그럴까요? 또 언제까지 이 미세먼지가 계속될까요? 정진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한반도 상공입니다. 어디서 큰 불이라도 난 듯 연기 같은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맑은 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먼지는 중국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된 겁니다. 이런 서풍은 겨울철 한파가 물러날 때 잘 생깁니다. 한파가 오면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1시 방향에서 강한 북서풍이 불어 중국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데 한파가 빠지면 중국 남동부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바람 방향이 약한 서풍으로 바뀝니다. 미세먼지가 적당히 떠서 이동해 내려앉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추위가 풀리나 싶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이유인데 실제로 지난 3주간 서울 평균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추울 땐 미세먼지도 낮고 풀리면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이동성 고기압이 형성될 때이며 이런 현상은 봄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초겨울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한파가 완전히 빠지는 봄, 4월에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빙기에 접어든 대륙의 건조한 봄바람이 미세먼지를 더욱 잘 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잿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인도의 정보통신 분야 경제인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에 강하다면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강합니다. 인도 현지에서 먼저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독립을 이끈 간디 추모공원. 박 대통령은 기념단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방명록에 간디가 추구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류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기록한 박 대통령은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거래 등 간디가 주창한 7대 사회학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IT 엑스포장에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인도 정보통신 기술인들에게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창의적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한계와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의 시장을 선도하는 또 인도 경제인들에겐 양국 경제협력 강화 등 3대 비전을 제시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라야 열린다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말처럼 양국이 서로에게 꼭 맞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잠시 뒤 쌍용차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접견합니다. 마힌드라 측의 대규모 투자 계획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뉴델리에서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한류가 활발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인도 경제인들에게 인도 아유타국 공주와 가야 김수로 왕의 결혼 이야기와 불교 전례, 식민 지배의 아픔 등 2000년에 걸친 두 나라의 역사, 문화적인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훌륭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인도 독립의 성지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레드포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한국 전통공예 전시회를 찾아가 두 나라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순방을 맞아 인도에도 한류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인도 국영TV가 MBC 드라마 허준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방송되는 데다 빈부격차가 큰 인도에서 가난한 병자를 돕는 이야기가 큰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높은 수준의 우리 드라마가 론칭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정부는 K-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와 드라마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K-컬처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뉴델리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가 진출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특히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인도 시장을 뚫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최대의 경제도시 뭄바이. 현지 홈쇼핑 채널에서 머리카락 염색제를 판매하는 방송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이 염색제는 2007년부터 국내 홈쇼핑에서 1,000만 개 넘게 팔린 인기 상품이었지만 대기업의 진출로 2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다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해외에서 많은 신장을 이뤄서 회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 프라이팬, 쉽게 빨 수 있는 봉골레, 한 손에 잡히는 믹서기 등 다른 중소기업 제품들도 지난해 인도의 이 홈쇼핑 채널에서 180억 원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국내에선 이미 유행이 지나갔지만 신흥시장에선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Current products is a unique product. Its cost is low as compared to the market cost. Very comfortable in use. 현지 방송사와 합작해 홈쇼핑 채널을 만든 한국 유통업체로서도 국내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의 밑거름입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품질이 좋은데 인도 시장에 이렇게 들여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하고. 품질이 입증된 제품으로 현지를 공략해야 하는 한국계 유통업체와 수출길을 뚫기 힘들어했던 중소기업의 협력이 아시아를 공략하는 새로운 윈윈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리 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고창의 한 종오리 농장. 오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시루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밝혀졌습니다. 산란율 떨어지고 산란율 산란이 떨어지니까 했죠.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의 오리 2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위험 지역인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부화장 2곳의 오리알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전라북도 주요 도로에 이렇게 거점 소독 장소와 이동 통제 초소 150여 곳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공급받은 농가는 경기도와 충남북 등 24곳. 이 가운데 충북 진천의 도계장을 우선 폐쇄 조치하고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지금 곧장 내려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일단 철새로 추정됩니다. 1월 6일경에 그 가창오리 떼들이 여기 오리를 키우는 그 농장 위로 아마 그 군무를 몇 차례 좀 한 것 같아요.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지만 70도 이상에서 30분, 75도 이상에서 5분간 익혀 먹으면 전염 위험성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작년 7월 미국 글렌데일이라는 도시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죠. 시의원들과 한인사회가 일본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뜻을 모아서 설립했는데 일본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이 철거를 압박하는가 하면 동상이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어제도 일본 정치인들이 항의 방문을 했다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자 또 분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10여 명의 일본 구의원들이 둘러쌌습니다. 손에 일장기를 들고 어린이들은 가슴 따뜻한 기념물이 필요하다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왜 설치했느냐고 항의하기 위해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セックスサレイブとかって書いてありますよね。それは全く事実とは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と、あと強制というのも軍が強制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국도 일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랴오닝성의 일제 만행 현장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선양에서 고주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핑딩산 양민학살 사건 기념관입니다. 지난 1932년 일본이 양민 3천여 명을 살해했는데 이 중 800여 명의 유골이 이곳에 있습니다. 중국은 또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7.31 부대 자료와 고문기구 등 자료 80만 점이 전시된 9.18 만주사변 기념관을 공개했습니다. 就是让中国人民和世界人民共同记住那段苦难，那么以后不要再发生这样的苦难。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한 현장마다 당시 증인들을 배석시켜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他呢也说在日本当时在中国待了，在东北待了14年的，他们占了便宜了，他还想这个地方。 중국은 또 오늘 한국이 위안부 관련 기록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협조하자고 제안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자. 일본이 중국 침략 시발점이 된 만주 사변일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맞서 중국이 왜 연일 과거 일본의 만행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지난 2012년에 있었던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한 파업이었고 노조원들에게 내려진 해고와 정직 등 징계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전국 언론노조 MBC 지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38명에게 내려진 회사 측의 징계는 위법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파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참가자들에게 내려진 해고와 정직 등 징계는 회사 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특정 경영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 이행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언론노조 MBC 지부는 파업의 정당성이 명백히 인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고 확산시키는 명백하게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그런데 공정성도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화방송의 파업 현장에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측 인사들이 찾아와 함께 가자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당시 파업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MBC 파업은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노동법에도 쟁의 행위가 가능한 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언론사 종사자들에겐 공정성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좀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확장 해석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언론사 노조는 공정성을 걸고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정성을 판단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지에 대한 여부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170일을 끈 MBC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법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해왔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여자 연예인 해결사 역할을 한 현직 검사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맨 처음 불거진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전말을 김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예인 에이미의 해결사 역할을 한 전모 검사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게 된 시초는 엉뚱하게도 경찰의 성폭행 수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여직원이 프로포폴을 맞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모 원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 원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모 검사의 협박성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정 검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고 이를 포착한 검찰은 내부 감찰을 실시해 정 검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검사는 곧바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오늘도 대검에서 수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한편에서는 문제의 최 원장이 전 경찰 고위 간부의 친동생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 검사는 대검 조사에서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와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1억 원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숭례문 복원에 러시아산 소나무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경찰이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까 목재 2개가 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숭례문 기둥과 대들보에서 채취한 표본은 모두 19개입니다. 조사를 맡은 충북대 연구진은 이 중 12개는 강원도 삼척의 준경묘에서 자란 이른바 금강송일 가능성이 크지만 2개는 나이테 유형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5개는 표본의 나이테 숫자가 적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큰 지상 요인들, 가뭄 같은 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안 보이면은 전혀 다른 기후대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곳에서 자랐다고 해서 러시아산이나 수입목재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숭례문 복원 책임자인 신웅수 대목장은 정부로부터 받은 금강송이 모자라 다른 국산 소나무도 썼기 때문에 나이테 유형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소나무 10건밖에 안 되는데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아니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이테 분석 결과를 건네받은 경찰은 숭례문 복원에 다른 지역에서 자란 소나무가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테 분석 결과와 조만간 나올 국립산림과학원의 DNA 검사 결과를 종합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서울역 플랫폼 곳곳에 땅이 꺼지고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하철 환승통로 공사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서울역 플랫폼. 곳곳에 심한 균열이 보이고 군데군데 바닥이 움푹 패였습니다. 갈라진 틈을 급한 대로 시멘트로 메워놓기도 했지만 그 위로도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지붕을 떠받치는 에스컬레이터 뒤쪽 기둥 주변에도 균열이 이어지고 행여 무너질까봐 전에 없던 추가 구조물까지 설치됐습니다. 튼튼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안 그랬지. 저는 기둥도 없었어요. 기둥도. 서울역에선 지난 2012년부터 지하철 1, 4호선과 공항철도를 잇는 환승통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300m의 환승통로는 철길 아래 땅속을 가로지르는데 통로 주변에 파이프를 삽입하는 굴착 공사가 집안 침하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시공사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기준 체를 정해서 구조물의 안정도나 보수 보강을 하는 기준을 잡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공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집안 침하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선로에 변화가 생겨서 전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코레일 측은 다음 달까지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안전진단을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커피 머신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극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홍보성 기사까지 냈다는데 기사를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고급 커피 브랜드인 일리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가정용 커피 머신. 70만 원에 가까운 고급 가전제품이지만 홈메이드 커피 붐을 타고 4년 새 3배 넘게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가정주부 한모 씨는 지난 9일 이 커피 머신을 3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깜짝 이벤트 기간이다. 기사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게 검색어에 뜨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우리는 기사다. 이렇게. 그러나 돈을 보낸 뒤 5일 만에 판매자는 종적을 감췄고 기사에 소개된 판매 사이트도 돌연 폐쇄됐습니다. 가정주부 김모 씨 역시 기사를 보고 커피 머신을 사기 위해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붙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검증이 됐으니까 기사로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뭐 기자님 이름 이런 게 다 써 있으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여 명,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절반 가격에 커피 머신을 살 수 있다는 허위 기사는 한 홍보 대행 업체를 통해 10여 개의 인터넷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이 엉뚱한 사업자 번호를 도용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냈는데 확인 과정 없이 기사화가 된 겁니다. 신문은 기사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에서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커피 머신 제조업체는 정품을 반값에 할인하는 행사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임실로 이전한 군부대 장병들이 일부 주민들의 애국가와 장송곡을 틀며 벌이는 시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떤 사연인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부대 안에 애국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애국가는 일부 주민들이 부대 밖에 설치한 확성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국가부터 민중가요, 심지어 장송곡까지 35사단이 이곳으로 이전한 뒤로 노랫소리는 늦은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송 목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휴가 나가서도 환청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인근 주민들 역시 노래가 소음으로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때는 이어폰 끼고 자요, 저는. 일부러? 네, 일부러 이어폰 끼고 자요. 어느 정도인지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60데시벨 안팎. 법에서 정한 최소 70데시벨을 넘지 않아 경찰도 당장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병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부대 이전을 추진한 전주시가 지난 9일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그 다음날 컨테이너 위에 철탑을 세워 확성기 높이를 올렸습니다. 군 부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일방적으로 이전했다면서 특히 항공대대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무사단이 이것이 들어와서 은폐가 얼마나 많을 건데 나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래요. 와서 여기 한번 살으라고. 하지만 사업부지는 이미 보상과 수용 과정을 거쳤고 환경영향평가도 대법원이 이미 국방부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물고기의 천적인 새를 거꾸로 물고기가 잡아먹는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빠르게 나는 새를 사냥하는 물고기가 처음으로 포착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생태계에서 물고기는 원래 천적인 새들의 대표적인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아프리카의 한 호수에서 물 위를 나는 제비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20마리의 제비를 사라지게 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연구팀 카메라에 걸린 범인은 바로 아프리카 타이거피쉬. 몸길이 1m급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수중 포식자인데 소문으로 무성했던 새 사냥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대형 메기가 물가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공격하거나 물 위에 떠있는 바다새를 상어가 덮치는 경우는 종종 보고됐지만 빠르게 나는 새를 그것도 주요 먹잇감으로 잡아먹는 건 이번에 처음 확인한 겁니다.
날아가고 있는 종을 사냥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냥 전략도 놀라웠습니다. 물 위로 올라와 정확한 위치를 보고 공격하는 방식과 물속에서 빛이 굴절되는 각도까지 계산해 바로 뛰어오르는 방식이 있는데 성공률은 의외로 물속에서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뛰어난 시력은 물론 오랫동안의 학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냥법입니다. 어류생물학 최근호의 이번 연구 결과를 실은 연구진은 이런 먹이사슬 역전 현상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뉴욕 한인타운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이 한국 교포 노인들을 매장에서 내쫓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의 맥도날드. 7, 80대 한국 교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장 측이 이들의 주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사러 가니까 커피를 안 줘요? 그 커피 왜 안 주냐? 그냥 매니저가 주지 말랬다고. 감자튀김이나 커피 등 싼 음식을 시킨 뒤 오랫동안 앉아있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매장에는 20분 안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안내 문구도 붙였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나가지 않으면 911을 통해 신고한다는 방침도 세웠고 실제로 노인들을 내쫓다 최근 4차례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와이파이도 프리를 주면서 재미나게 놀다 가라 그러는 건데 젊은 사람한테는 그러고 노인들은 함부로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며 매장은 경로당이 아니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객들도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내쫓고 신고까지 하는 건 과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맥도날드의 행태는 노인 차별, 인종 차별적 처사라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이 나이살이 실제 신체 노화에 따른 현상이고 매년 저절로 체중이 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20년째 댄스 강사로 일하는 43살 신선희 씨.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식사량도 그대로지만 20대와 비교하면 8kg이나 늘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특히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배부터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미국 연구진이 성인 10,000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운동과 식사량에 변화가 없어도 남녀 모두 해마다 0.3%씩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이살이 붙는 이유는 뭘까요? 35살을 넘기면 남성의 근육량은 1년에 1.5kg, 여성은 1kg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쓰고 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도 큰 이유입니다. 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남성은 배 쪽으로, 여성은 배와 허벅지로 지방이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몸무게는 비슷해도 자꾸 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지방세포와 호르몬의 변화를 바꿀 수는 없겠죠. 때문에 나이살의 근본적인 대책은 운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요? 박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유산소 운동입니다. 나이살을 막으려면 해마다 운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걷거나 뛰는 거리를 남성은 4.4km, 여성은 6.2km씩 늘려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열량이 소모되고 있는데 근육량이 증가함으로써 이 과정이 더 활발해집니다. 운동은 온몸의 지방을 균등히 태우기 때문에 나이살이 생기는 부위만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부나 허벅지의 주변 근력을 키우면 같은 체중이라도 탄성이 생기고 몸매의 균형도 잡히게 됩니다. 앞에 다리, 힙과 엉덩이의 느낌을 받으시면서 그대로 일어나시고 반대쪽 로테이션. 단백질과 좋은 지방산, 식이섬유 등이 어우러진 식단도 중요합니다. 고단백 닭고기 샐러드, 레몬과 된장이 함유된 연어찜, 40, 50대 중년 다이어트 식단에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살을 빼기 위해 일부러 식사량을 급격히 줄일 경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죠. 우리 정부는 상대방을 쭉 비방해 온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인데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먼저 남북 간 합의를 어기면서 비방과 위협을 해온 건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에 대해 유감이며 한미훈련은 적대 행위가 아니라 주권국가의 정당한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제안을 수용하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 명분을 쌓으면서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일시적인 비방 중단과 동계훈련 중단, 회담 제한 같은 3단계 평화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기치 못한 행동이 발생 시 근본 제한을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명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한미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훈련으로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올해 6월엔 지방선거가 있고 7월과 10월에는 재보궐선거가 잇따라 있습니다. 이 선거 횟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칠지 여야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에 이어 7월과 10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라며 7월 재보궐선거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년 안에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도 선거 횟수를 줄이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7월 재보선을 10월 재보선에 합쳐야 한다면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동시에 치를 경우 수십억 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 끝나는 특위 활동 시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CCTV에 실시간으로 포착된 폭력사건 장면입니다. 관련자들은 이 화면을 보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 4년간 이처럼 CCTV가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을 준 경우는 13,0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제는 보고, 듣고 또 경찰에 신고도 하는 지능형 CCTV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CCTV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요.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 안으로 수배 차량이 나타나자 CCTV가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하고 지도에 차량 동선을 표시합니다. 실종자가 나타나면 얼굴 특징을 감지해 자동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싸움이 벌어진 현장이나 담장을 넘는 사람도 자동 감지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경찰관 비상거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해 도주 경로를 알려주는 CCTV도 개발됐습니다. 제가 이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CCTV는 저의 움직임을 감지해 방향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제가 사라질 때까지 추적 관찰합니다. 2017년까지는 약 15만 대까지 연계를 목표로 30% 정도는 지능형 서비스를 도입을 할 목표로. 정부는 올해 7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주변 CCTV 3,600여 개를 새로 구축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도 12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무려 396만 대로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83번이나 CCTV에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88%는 민간 CCTV인데요. 민간 CCTV는 설치와 운영 모두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불법 행위가 적발이 돼야만 사후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민간 CCTV는 취재 결과 대체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CCTV가 보안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에 CCTV를 설치해봤습니다.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에도 CCTV의 IP 주소가 유출돼 CCTV 화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도, 매점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좀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도 느껴지고 좀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설 CCTV의 서버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검색창에 입력해 봤더니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장면과 카센터, 분식집 내부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 쪽에 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CCTV 서버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도 나와 있고, 심지어 CCTV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CCTV를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킹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되도록 복잡하게 설정하고 수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집은 안 팔리고 전셋값은 치솟고 몇 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 속에 담보대출이니 전세대출이니 빚만 늘어갑니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 역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MBC 신년기획 내수를 살리자 오늘은 부동산 문제와 해법을 정동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 최근 1년 사이 5천만 원 이상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느라 씀씀이를 확 줄였습니다. 적금 부분은 50만 원 정도를 먼저 해지를 했고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들도 절반 이상씩은 좀. 작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됐지만 거래는 아직 얼어붙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연말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끊기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거래가 없이 이렇게 좀 관망하는 상태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미국의 3배이고 영국의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400조 원, 전세대출도 6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정마다 집에 돈이 묶여 소비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내수시장은 주택산업을 중심으로 건설, 가계, 금융 등이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부동산이나 이사 관련 업종들도 덩달아 고사 위기입니다. 40년 가까이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요란한 발표와 달리 실행이 늦어지면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침체. 더 이상 찔끔찔끔 시장의 예측을 따라가는 대책이 아니라 획기적이고도 선제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앞서 인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류 확산을 위한 외교 소식 전해드렸는데 중국에서도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판 아빠 어디가는 중국 내 마일 시청률이라는 5%를 넘기며 해당 방송사에 500억 원이 넘는 광고 수입을 안겼습니다. 나는 가수다 중국판도 2.4%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대박을 쳤습니다. 시청률 1%가 넘는 예능 프로그램이 연간 5편 미만인 중국에서 시청률 1%는 곧 성공의 척도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 한류 열풍은 여전하지만 외래 문화 확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 드라마 황금 시간대 방영을 금지하고 포맷 수입 프로그램도 방송사당 1년에 한 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중국 광전 총국의 대표를 만나 한국도 중국 프로그램 수입을 늘리겠다며
상호 간 콘텐츠 교류를 적극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개방을 하고 중국도 우리 문화 또는 방송통신의 폭을 확대하는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의 문화 역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정용준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박수근 화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탄생 100년을 맞아 박수근 화백의 작품 300점 중 120점이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오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5,000만 낙찰입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팔레터. 한때 위장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박수근 화백의 대표작입니다. 기름을 팔던 이웃집 아낙네, 아이를 업은 소녀, 좌판을 펼친 시장의 여인들.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가 박수근의 작품 속 주인공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궁핍했던 자기 시대를 진솔하게 증언한다 하는 그 작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위 표면 같은 거친 질감과 배경을 생략하고 선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아버지. 박수근의 유작전에서 본 그림 한 장은 그 아들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살아온 그 칠곡들을 그 내면 쏙 깊숙이 그렸다라는 게 큰 울림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저도 화가 될게요. 모진 추위를 견디며 새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겨울 나무를 사랑했던 작가. 평범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던 박수근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믿었던 예술가로 기억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디지털 콘텐츠학회 등이 주최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700MHz대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들이 고화질의 선명한 화면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통신사보다 방송사의 주파수 대역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동통신사에 배정될 경우 통신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브라질 전지훈련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코치들이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과수에서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수들과 함께 몸을 풀며 컨디션을 점검해 수시로 홍명보 감독에게 보고합니다. 홍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할 때 3구 초료해 내려온 이케다 코치는 피지컬 분야 전문가. 브라질의 다양한 기후와 장거리 이동으로 체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역할이 막중합니다. 僕のできることを 100% 以上、韓国代表のために、尽くしてやりたいと思います。 샤트니의 코치는 러시아와 벨기에 선수들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적진 깊숙이 뛰어듭니다. 홍 감독은 또 세밀한 영상 분석을 위해 테니스 분석관도 합류시켰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전문 분야도 다르지만 외국인 코치들은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 팀에 흡수가 돼가지고 한 팀으로 계속 나갈 수. 역대 최강 코칭 스태프로 평가받고 있는 홍명보 사단.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의 비중 있는 조연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과수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을 앞둔 레슬링 대표팀이 한겨울 강추위 속에 승리산에서 확실하게 정신무장을 했는데요. 임명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속리산을 오르는 레슬링 선수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법주사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문장대까지 6km 구간을 2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좋아, 다 왔어. 마침내 오른 정상. 희망을 담아 결의를 다지고 투철한 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색다른 훈련으로 목표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클라이막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계곡에 도착한 선수들. 너나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자 선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1등하는 다짐했습니다. 여자 아시 화이팅! 지난해 올림픽 퇴출 위기 속에서도 레슬링 대표팀은 14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효자 종목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극기 훈련으로 각오를 다진 대표팀이 광저우 노골드의 수모를 씻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호날두에게 발롱도르를 내준 메시가 그 아쉬움을 골로 풀었는데요. 수비수 5명을 가볍게 제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죠. 공기가 어찌나 탁한지 마음 놓고 외출하기 꺼려지는 하루였죠. 오늘 낮 동안 서울에선 빌딩 윤곽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였는데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선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엔 먼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북풍이 불어와 공기도 평소 수준으로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약간은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경우 내일 아침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는 영상권을 유지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륙 일부 지방에 연무가 남아있는데요. 밤새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일시적으로 서해안 지방에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또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온 뒤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